개인적인 견해지만 내년 2월 달까지는 급반등하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내년 왜 2월인가요? 그때 이슈가 있으면서 배당도 적당하게 하는 종목 위주로 미리 하자. 그게 어딘가요? 네? 그게 어딘가요? 삼성전자는 반드시 사는데 네. 대표님 그 사이에 좋은 소식이 있으셨다고. 제가 그 첩보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냈어요. 이번에 그 미래에셋증권 실전 투자대 1억 리그 대회 기간이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였는데 그 1억 리그에서 1등 수익률을 보니까 야 138.92%. 네. 이게 딱 한 달 만에 이 정도인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는 이제 저기 보면 그 한 달하고 5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주로 따지면 5주하고 이틀이에요. 딱. 5주 이틀. 네. 보통 그 실전 투자 대회가 과거에는 이제 2개월 하는 데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또는 이제 6주.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5주하고 딱 이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본의 아니게 또 한번 발동이 걸려서 참가를 해볼까 해가지고. 요 아이디 슈퍼스타가 대표님 아이디. 예. 그게 요게 또 그 심의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대회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나서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심사를 하고 그 미래에셋 증권에서 또 심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발표가 늦어진 거죠. 이 138.92%면 이 1억 리그란 뜻은 1억을 넣어야 된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1억 이상. 1억 이상. 혹시 이건 대회 이제 어차피 다 증빙을 남았을 테니까 얼마 넣으셨나요? 보통 이제 제가 계좌가 많잖아요. 근데 보통 1억으로 세팅을 해놓거든요. 근데 요 때는 또 그 2, 3일 전에 한 2천만 원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1억 2,400인가 1억 2,200인가 아무튼 그래 그거로 한 거죠. 이제. 야 그러면 138%란 얘기는 1억 2천만큼을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이제 수익이 여기에 나고. 플러스 혹시 상금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미리 얘기 없이 저도 이제 발표 난 거를 몰랐어요. 최종 발표를. 그런데 이게 벼랑간 돈이 상금이 5천만 원이 그냥 콱 들어온 거예요. 계좌로. 그래서 이게 발표가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상금까지. 한 달 하고 조금 며칠 더 만에 수익률 138% 요 비결. 그거를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규정이 까다로워서 1인이 한 계좌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가를 잘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수상을 했죠. 그러니까는 뭐 2007년도에 처음 이제 실전 투자 대회라는 데 나가서 수상을 한 이래로 요번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된 게 이제 6번 했는데 그러니까는 장이 좋을 때는 할 계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참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장이 나쁠 때는 여러 계좌 가지고서 해봤자 돈 까먹기가 쉽고 그러니까는 한 계좌 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매매를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제가 그 잘하는 것보다 운이 이제 우리 요번에 김 작가님 그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럭키. 그 운이 따른 거죠, 운이. 일단 운은 필요하다, 1등을 하려면. 그렇죠. 제가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마음 먹고서 하면은 아무 대회 나가든지 10등 안에는 들 수가 있거든요. 실력으로. 실력으로. 그런데 이제 1, 2, 3등 수상을 하려고 그러면 운 7, 기, 3. 그런데 이제 거꾸로 운이 한 30%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수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실전 투자 대회처럼 우리가 지금 전업 투자자분들 무수히 많은 그 전업 투자자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환경상 그 단기 매매를 하시는 이제 무수히 많은 이 전업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제 제자되는 주식 제자되는 그 젊은 친구들이나 뭐 젊은 이 친구들한테 늘상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항상 그 실전 투자 대회처럼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폭락을 했죠. 57포인트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상한가 친 종목이 3개인가 있거든요. 2개인가 3개인가. 그러니까 장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네. 그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가가 폭락을 할 네. 때도 이 9.11 테러 때 있죠. 네. 9.11 테러. 9.11 테러 때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전부 다 거의 하한가였어요. 전부 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몇 개 종목이 올라간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IMF 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보통 때도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 네.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항상 그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센 종목. 그래서 이 실전 투자 대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렇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수익이 날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게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실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네. 그 단기 투자에 능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식 네. 투자를 할 때 수익이 나는 게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당하고 네. 하나는 뭐라 그랬죠? 시세 차이. 오, 그 똑똑하시네. 아,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 네. 시세 차익. 네. 그러면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가가 자기가 산 것보다 올라가면 팔아먹으면 그게 시세 차익이 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 노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는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네. 다시 말해서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산업홀딩스도 있고 HM 이노엔도 있고 AB 프로 바이오도 있고 네. 우신 시스템 그 상한가가 4개 있잖아요. 네. 제가 여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운을 던지심이 있다는 뜻인데.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한가에 사는 게 아니고 네. 상한가 가기 전에 네. 다시 말해서 상한가라는 게 30%니까 네. 20%에 이거를 샀다고 하더라도 10%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죠. 그런 거를 다시 말해서 센 종목들 네. 이제 이렇게 할 때는 결국에 이제 기술적인 요인, 뉴스, 정보를 접하고서 네. 이제 빨리 캐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저게 왜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얻은 때는 이제 10%대 있잖아요. 플러스 10%일 때 사가지고 상한가 갈 때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종목 또는 이제 역으로 마이너스일 때 있죠. 마이너스일 때 사가지고 플러스가 남은 파는 네. 파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빨리 움직이는 종목. 제가 그것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의 중심주.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중장기 투자에서의 시장 중심주라는 것은 네. 시대 트렌드하고 맞는 주식을 우리가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전 투자 대회, 늘상 하는 트레이딩 네. 이런 경우는 그런 거 말고 그 주의 시장 중심주,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종목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운 좋게 이제 상한가 가면 그냥 놔두는 거고 상한가 가지 못하고서 장 후반에 이제 밀리면은 네. 매도를 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매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단기 투자라는 것은 네. 그리고 이 실전 투자 대회라는 거는 주식 투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주식 투자는 결국에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네. 투자자분들이 네. 일정한 기간에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최고죠. 뭐. 네. 다른 이유가 없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하기가 어렵죠.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실전 투자 대회가 조심해서 잘 접근을 하면 단기 매매에서 수익을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모의 투자 대회도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는 그래서 조금 공부를 좀 할 네.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해도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전업 투자를 했는데 그럴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까먹지 않고 지키면서 돈을 키워갈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1년 뒤, 2년 뒤에 올라가는 주식, 뭐 3년 뒤, 5년 뒤에 올라가는 주식, 그런 것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한 달 뒤에 올라가는 주식도 의미가 없죠. 전업 투자자니까.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사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거를 왜 오늘 사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거는 반드시 내일 올라가야 돼요. 또는 아니면은 산 다음에 30분 뒤든 1시간 뒤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전업 투자자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작은 돈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돈 1,000만 원 가지고서 그렇게 큰 돈을 키우기까지 무진장 고민하면서 이제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그 대회를 할 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종목에 대해서 있죠. 미리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 이슈나 올라가는 이슈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산업홀딩스 이거나 여기에서 우신 시스템 이런 거는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이 미국 뉴욕에서 IPO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테슬라가 아니고 아마존하고 관계가 있는 이제 전기차 그거 관련주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벌써 그 연휴 전에 제가 사놓은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랬더니만 이제 역시나 그냥 상한가 이렇게 바꾸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시간의 상한가였어요, 시간에. 그럴 때 이제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상한가가 갔나. 그런 것을 이렇게 미리 캐치해 봐가지고, 이제 이것도 상한가 훨씬 전에 산 거죠, 일단. 이런 거고, AB 프로바이오는 제가 안 갖고 있어요. 못 샀어요. 벼랑간 급등을 해가지고. HK 이노엔은 미국의 그 머크사 있잖아요. 머크사가 먹는 그 치료제잖아요. 그 먹는 치료제인데, 이제 그거의 그 유통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오늘 그 상한가 간 거고, AB 프로바이오는 FDA에 이제 뭐 보고서를 냈는데, 그런 거가 호재로 작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부스터샷이죠. 3차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체 형성률이 뭐 10배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냈다라는 거는 그만큼 회사 실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 건데, 요거만 지금 제가 못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떴다 그러면 이거는 왜 떴는지, 이제 이런 경우도, 이게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다른 이제 호재거리가 있거든요. 뭐 이제 현대차에서 요번에 무선 충전기 있잖아요. 무선 충전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지분 문제가 요번에 그 유상증자로 해서 그 현대차에서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거하고 좀 관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전력난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부족한 게 근본 원인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게 인도로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올겨울에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 15일부터 난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난방 때문에 전력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 관련주가 당분간 강세를 띠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원유값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경우도 벌써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사놨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올라갈 주식을 찾아내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내일 올라갈 주식이 뭔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제가 말씀을 이런 여러 개 상승 종목 중에서 내일 올라갈 게 또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걸 어떻게 선별하죠? 아니요.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금요일 날에 제가 요 금요일 날에 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그렇고 요거를 왜 샀냐 하면은 그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 벌써 전력난 문제가 나왔던 게 그거죠. 중국의 전력난. 그게 석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그 상상력을 확장을 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상력을. 주식 투자에서 상상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제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제 책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네. 그건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 상상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 있어요. 근데 2번 상한가를 가면서 경고가 붙은 거예요. 그 주식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 대장주가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금요일 날에 떨어질 때 사놨던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죠. 네. 그러니까 2번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닿잖아요. 네. 그러면 리스크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이제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 종가쯤에는 충분히 손해 볼 게 없겠다 네. 싶어가지고 이제 사놓은 건데 운 좋게 이제 오늘 상한가를 친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네.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력난이 하루 아침에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벼랑간 뭐 발전소를 뚝뚝뚝딱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없죠. 없는 석탄을 없죠. 또 벼랑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에너지난이 만약에 발생을 네. 하면 그 이제 탈원전 그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지금 석탄을 안 쓰기로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벼랑간 석탄을 어서 뭐 캐내면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그 원유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확장해 보는 거죠.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의 확장. 우리가 그거를 다른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얘기해서는 제가 이제 뭐 시계열 분석이라고 차용을 한 건데 이제 그렇게 확장해서 어떤 일이 전개되는 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진단 키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쓰이겠다 그러면 그거 투자를 해서 놨으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요만한 게 터지더라도 그 사건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우리가 발생하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인들이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해오고 그럴 때는 이제 연휴가 있는 다음에 좋은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발 뻗고 이제 편하게 자려고 그러면 사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추석 때도 마찬가지고 추석 연휴 전에 이게 갖고 넘어가느냐 사갖고 넘어가느냐 그냥 넘어가느냐 근데 그 뭘 잔뜩 사갖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 사갖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해봐요. 그러니까 연휴 내내 화장실 가서 뒤 안 닦은 것처럼 찜찜하잖아요. 이게 갖고 있는데 이거 놀지도 못하고서 그냥 저 연휴 끝나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까? 그 걱정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휴 전에는 보통 안 사갖고 넘어가는 게 속 편한 거고. 두 번째 궁금한 게 그 실전 투자대에서 어쨌든 그 1등을 하시면 이것도 실전 투자, 그러니까 실전 내 돈이 들어간 거긴 한데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것과는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 수익률이 이제 최대한 높여야지 1등 하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실제로 할 때는 사실 이 기간에 대한 압박이 이거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투자에서의 이런 것들이 실제와 완전히 똑같나요? 좀 뭐가 다를까요? 이제 집중력 문제에서 집중력 문제에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게 상위권에 수상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운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2등을 4번 했거든요. 2등. 근데 2번은 마지막 날 제가 매매를 못하고 골프를 갔어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보니까는 이게 순위가 바뀌어져 있다든가 요번에도 그 마지막 주에 제가 신경 쓰이는 여러 사항이 있어서 그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 거래를 좀 했으면 수익률이 더 좀 높여졌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다시 말해서 잘 나가다가 이게 대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골프 대회도 보면 마지막 홀에 뭐 따블을 한다든가 뭐 잘못해가지고 등위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3주차까지 잘하다가 4주차에 삐걱거린다든가 까먹은 걸 확 그 수익 났던 걸 까먹으면 등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 매수할 그 집중력이 되게 중요해요. 집중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발생할 때는 매수를 늦추고 그래서 여기에서 높은 주식들 다시 말해서 많이 올라간 주식 있죠. 그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그래도 초단타를 거의 안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스캘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캘핑을 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2번 그렇게 하고 보통 그 젊을 때 이제 많이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스캘핑이 어려운 게 장 초반에 많이 뛰어나요. 그러고서 하루 종일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그 중간에 산 분들은 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장 초반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급등을 하면 무조건 매도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이 많은 종목.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은 것들은 빠져나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거래량을 살펴보거든요. 그러고서 그 종목에 관한 사전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나 장 전에 그 뭐 이 팍스넷의 뭐 강추방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나 뉴스 뭐 신문 경제지 있죠. 그런 것부터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중심적인 그 흐름, 그 분위기가 어떤 게 가장 핫한 건가. 그러니까 뭐 요번 그 3일 연휴 기간에도 넷플릭스에서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게 급등을 했잖아요. 저 급등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였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오징어 게임 관련 주식이 원래 대장 역할을 했던 거는 경고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관심 바뀌고 경고 안 들어간 종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장중에 많이 올라가다가 그 후장에 많이 떨어졌어요. 시간으로는 더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이는 안 사놓고 몇만 주는 사놓고 있거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아니나 다를까 뭐 뉴스가 그게 이렇게 도배가 되다시피 하니까는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럴 때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반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가 될 만한 거 있죠. 그거를 사전에 많은 정보를 습득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면 아 저게 뭐 때문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제 그런 거를 캐치해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사고의 확장을 해서 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금 더 먼저 가 있고 현실에 그렇죠. 딱 나왔을 때는 빠지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그게 좀 빨라야지 돼요. 상황 파악이 제일 빨라야 되는데 한 가지 원칙은 무조건 거래가 많은 주식. 그것도 높은 거는 가급적이면 사지를 말고 그게 이제 이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든가 또는 그 이슈로. 그래서 이제 역으로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마이너스일 때 그 전날에 이제 공부를 또 해놓죠. 내일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충분히 해놓죠.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저 가격이면 괜찮다 그러면 밑에 이제 걸어놓는다든가 그 다음 날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장 분위기도 되게 중요해요. 장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이격이 너무 높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팔아주고 여기 근처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여기에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그래프도 좀 중요하고 아무튼 그런 거. 그 뉴스나 시장 분위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단기 투자나 실전 투자 대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쉴 때는 쉬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폭락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설프게 이 주식 괜찮다고 자기가 괜찮으면 안 되거든요. 시장이 괜찮다고 봐야지 되고 세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력이 버리지 않는 주식이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먹고서 얘네들이 털고 나가는 주식을 샀다가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한 번씩 쉬는 것도 상당히 그 수익률을 지키는 거. 이건 단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요번에 김 작가님 그 쓴 책에 보면 에필로그 거기에서 서핑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인 거예요. 주식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거든요. 바다는 항상 파도를 불러일으키죠. 준비된 서퍼는 그 파도를 타는데 태풍이 부는데 그거는 뭐 파도가 온다 그래서 거기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재미를 보기 전에. 근데 이렇게 장이 폭락하는데 거기서 내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피하고 단기 투자도 네. 피하고 쉬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 인터뷰 때인가 네. 그때 저 대형주를 10% 정도 갖고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뭐 장이 안 좋은데 이럴 때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고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장이 안 좋은데 뭔 주식을 사냐고. 그때 쉬고 좀 쉬고 네. 있다가 이렇게 이제 어느 선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씩 이렇게 사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장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도 좀 많이 키워야 되고 그리고 아주 이 장에 급락을 네. 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좀 단기 투자지만 네. 단기 투자도 하루 이틀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요즘에 그 상한선이 30%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도요.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진 거는 2주였어요. 2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 투자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장이 폭락을 할 때는 살짝 피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대형주 가지고서 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네.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단기 투자는 일단 기본 마인드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장이 나쁠 때는 자기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 한 번씩 피해가고 쉬어가면서 그 당시에 제일 센 종목 네. 그걸 제가 말할 때 시장 중심주라 그러잖아요. 네. 그 주의 시장 중심주는 많이 가봤자 일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경고가 먹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 물론 경고 달고서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 대회는 수익률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자 주의 붙는 경우 있죠. 경고 붙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반영이 안 돼요. 관리 종목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비교적 괜찮은 주식들 뭐 이런 것들만 반영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처럼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피하고 네. 그러면서 투자를 해. 그래서 이게 대회가 실전이 아니고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게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그 프로 같은 생각을 갖고서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 돈 까먹으면 생활이 무너지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냥 기간 투자가만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간 투자가는 자기 돈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걸어놓는다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수세가 들어가게끔 설계를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외에 대부분 그 개인 투자가들은 자기 생태 같은 자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투자할 때 신중하게 하고 또 빨리빨리 대응할 준비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손절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단기 투자할 때는 현금 비중도 상당히 높여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종목 이상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5%가 나든 10%가 수익이 나든 그 종목으로 다 들어가야지 그게 돈이 되죠. 그게. 네. 그러니까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 매도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네. 대표님이 보셨을 때 오늘 주식시장의 하락을 너무 좀 폭락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그 폭락이죠. 네. 이 폭락의 원인은 뭐라 보세요? 이거는 뭐 다들 네. 아시고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그 미국의 테이퍼링, 네. 그것도 이제 긴급히 될 거고 네. 또 이번 연휴 기간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헝다 주식을 거래 정지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홍콩 주식이 2% 한 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치에 맞물린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네. 부채 한도를 정해놓은 거를 잘못하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리스크, 네. 이제 재정 문제 이제 리스크 그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다 핑계고 이제 그런 이제 복합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국의 전력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난이죠, 그게.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전력난은 심각한 문제예요.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네. 그게 인도까지 이제 전이가 되다 보면 네. 세계적으로 아니 그 전력이 부족하면 이는 묶고 뭐 생산해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 지금 큰 문제예요. 그게 그 공급망 자체가 지금 이게 랩이 걸린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물동 대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떤 난국이 같이 온 거예요. 지금 같이. 네. 같이 와서 이제 지금 원래 그 하반기 4분기 때 네. 4분기 때는 늘 이러거든요. 원래 늘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 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과도하게 떨어졌고 오늘은 결국에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000포인트는 뭐 온데간데 없이 그냥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3,000선 안 깰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3,000선이 아니고 뭐 오늘 코스피가 77포인트 하락하다가 57포인트 그래도 네. 20포인트 정도는 이렇게 올려놓는 네.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나쁜 게 여기에서도 보면 오늘은 그 외국인이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뭐 아주 많이 팔은 건 아니고 코스피 기준으로 6천억 넘게 이제 매도를 한 네. 거고 거기에서 이제 개인들 매수세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네. 과거 같은 경우는 3,100이 네. 깨지니까는 1조 넘게 매수를 했는데 네. 이제는 미리미리 많이 사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네. 2,100부터 샀거든요. 개인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1,800가구를 던 돈이 없었어요. 돈이. 그래서 뭐 1,500대 제대로 산 개인 투자가들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늘 떨어지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보면은 기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산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산 거고 네. 뭐 한 2천억 이 정도는 요즘에 매수세 보면은 네. 장이 좋을 때는 뭐 그 7, 8천억 1조 원 넘게 살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악재 나온 게 금방 급반등하고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기관도 마찬가지고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V자로 급등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네. 내년 2월 달까지는 급반등하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년 2월 달까지. 급반등은 힘들다. 네. 더 하락한다는 뜻인 건가요? 그런데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2,900선 정도면 오래 갖고 있으면 먹는 게임이죠. 그런데 이제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조금 샀거든요. 네. 샀기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네. 조금 샀는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 더 살 생각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사는 종목들은 내년까지 보고서 내년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까지 보고서 네. 그 중에 만약에 11월 달 같은 경우 네. 제가 보기에 조금 반등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부 또 팔고 그래서 롱텀으로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갖고 갈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바닥 따지기도 하고 네. 어쨌든 지난번에 바닥이 원래 네. 그 3,049였죠.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3,060이었는데 요번에 여접시 까졌죠. 그러니까 지난번 바닥은 바닥이 아니고 그런 거를 가바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저점 네. 다시 말해서 2,961포인트인데 네.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 다시 말해서 여기도 진바닥이 이제 확인을 해볼 네.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닥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가차없이 이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3,200선인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어쨌든 3,300이 꼭지요. 그죠? 네, 맞아요. 선생님,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3,300이 고점일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딱 그게 고점이었네.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밖에 없죠. 3,300 고점이라 얘기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렇죠. 아마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하필 이런 걸 맞추셔서
근데 이제 이게 뭐 우연이겠죠, 우연.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이 정도면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점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심각하게 이렇게 많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도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보면은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바닥 다지기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여기서 만약에 하락하면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은? 그거는 없죠, 이제. 열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바닥이라는 게. 근데 외국인들 향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늘 규모가 그래도 많이 나왔었죠. 얼마 동안, 요 때에 외국인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피 또 반도체 위주로 좀 사서 반짝이는 통에 삼성전자도 77,000원. 제가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도 8만 원에서 많이 행보하다가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8만 원 못 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 왜 그러냐면 매물대가 있으니까는. 그게 계속해서 행보하도 저항선 역할을 했는데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그게 확 깨져서 그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그 반도체에 대한 그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79,000원, 8만 원 거기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 그때 나오느니 뭐 그 얘기가 나와서 83,000원 그때 제가 83,000원대 팔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그래서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79,000원, 8만 원 올해 안으로는 뚫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부정을 타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만 주가가 그냥 그래서 오늘 73,000원까지 또 다시 떨어졌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지수 이렇게 이걸 같이 봐야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주가가 여기서 또 급반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 주가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또 악재가 벼랑간 악재가 나오는 것처럼 또 호재가 또 나와서 급반등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급반등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는 요거로 보면은 완전히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2,900 그거를 해서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실이 있을 줄 몰랐죠. 그래서 지금 지하실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로 봐서는 되게 나빠요, 그죠? 기술적으로. 이제는 이런 거 다 보실 줄 아시죠? 네네, 보입니다. 아주 조금씩. 여기서 이어진 질문 드리면 이제 매수 기회는 언제인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 이은택 KB증권 연구원님이 이제 며칠 전에 쓴 자료를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국의 헝다그룹과 미국의 부채 한도 우려가 확대되면 생각보다 코스피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10월 중순, 지수로는 2,900선까지 언더슈팅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오늘 하루나 맞아요. 이틀 전에 쓴 기사니까 조금 더 빨리 2,900선까지 이제 내려온 건데 다만 이번 조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이후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조정 시점에 저점 매수 전략을 피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이분 말씀하신 거대로 조금 더 빨리 어떤 시점으로 내려왔는데 이분 어쨌든 저점 매수의 기회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저는 6개월을 봤잖아요. 6개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올라가주면 다행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만약에 대형주 같은 경우 5% 정도 올라가서 수익을 내면 무조건 일단 매도를 하고 거기에서 그냥 급반등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거 잠깐 얘기를 해줄까요? 만약에 급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거기에 부딪히면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주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무진장 실력이 좋아야 돼요. 이게 트레이딩 실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한국 경제 자체가 실력이 좋아야 돼요. 대기업체들 실력이 다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실력이 월등히 좋은 거. 앞으로 또 요번에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이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가 또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 전망이 엄청 좋아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8만 원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선 그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면 다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코스피가 급반등을 해가지고 3,200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거래량이 이것처럼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각자 투자자들이 그런 리포터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고 딱 봐서 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사기는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 10%로 줄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0%, 20%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그게 만약에 사놓은 게 이제 5%라도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뭐냐면 내년 2월 달까지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반복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처럼 실전 투자 대회처럼 개별주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죠. 제가 개별주에 집중을 하라는 말을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코스피 반등 시그널로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은택 그 KB증권 연구원님이 가격적 매력 이외에 코스피 반등 시그널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글로벌 공급 병목 완화가 확인돼야 되고 중국의 부양 전환 시기를 주목해야 한다. 이 의견들은 다 공감하시죠? 아, 그렇죠. 그 옳은 말씀이죠. 그러고서 그분이 뭐 저보다 더 분석은 잘 하시겠죠. 글로벌 증시에 관한. 그러고서 그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공포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침 되면 그냥 벼랑간 그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포에 눌러 있을 때 또는 이제 반대 매매가 그 신용으로 산 개인들 물량들 그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고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사면은 거의 대부분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2,900 이렇게 초반에 사잖아요. 그러면은 한 몇 달 안 볼 생각을 하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코로나 그때 팬데믹 때 그때도 매수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조건 저점이니까 사되 한두 달 보지 않을 생각을 하고서 사라는. 최저점을 내가 무조건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날 기회를 놓치는 게 만약에 거기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장이 자꾸 불안해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조금 먹고서 홀라당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작년같이 큰 수익이 날 거를 놓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더라도 2,900포인트대의 초중반은 제가 보기에 무조건 먹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되 최소한 한 몇 달은 내가 안 봐야 되겠다. 그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지금 뭐 다 좋은 종목들이죠.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많이 뭐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무슨 기아차, 현대차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그래서 저는 지수가 조금 과하게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이제 반등하고 이렇게 회복되려고 그러면 시간상 좀 필요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일찍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팔아서 수익 일정 부분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남은 이제 4분기 때는 이제 대표님이 늘 이제 지수 박스피 상단과 하단을 좀 말씀해 주신 게 상단이 3,300이었고 하단이 한 뭐 2,900이 3,000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남은 4분기 때는 이 이제 범위를 정해 주신다면 어디 좀 사이를 될까요? 그러면 뭐 우리가 2,900도 깨질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그렇지만은 무조건 저는 거기는 무조건 사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하단이라고 보면 상단은 3,100 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3,100 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상단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요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여기였잖아요. 여기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이게 치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가기도 쉽지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그래서 좁게 보는 거죠, 좁게. 그래서 이제 조금 개별주에 집중을 하시라 이제 그런 얘기고 그때도 이제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사느냐가 중요한데 아무튼 대세가 2차 전지니까는 2차 전지 쪽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표님이 3,300 고점일 것 같다고 할 때 좀 정리 좀 많이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개별주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관련된 또 신문 기사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님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치는 최근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반대로 내년 실적 전망치는 이전 전망치 범위 하단에 머물러 있다. 4분기 이후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 진입에 대한 우려가 실적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도 내년 실적 전망치는 올해와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이익률은 올해가 고점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 제목이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63조 3천억 원을 추정하지만 피크아웃 이슈 이게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어르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가 반영돼서 지금 가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은 부정적 전망이 이렇게 팽배할 때 그게 이제 선반영이 또 되는 거고 긍정적인 전망도 또 선반영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선반영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는 지금 뭐 여기에서 여기에서 71,400원까지 떨어졌었네. 저희가는 못 봤는데 72,000원까지 떨어졌나 이랬는데 이 정도에서는 조금 더 사도 되죠.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딱 부딪히고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때 일부 또 다 팔았는데. 저 그때 8만 원까지는 못 간다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의 단기적으로 보면 못 가. 그러니까 이것도 반등을 해도 지금은 이제 여기만 되면 또 단기적으로 여기가 또 매물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기 76,000원 가겠어요. 갈 것 같아요? 주시면 다시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산 거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금이 제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과거 거 매수한 거는 잊어버리고 돈을 돌릴 사람들, 수익을 내야지 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스스로 정해야지 되거든요. 남이 다른 분이 리포트 낸 분이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에서 매물대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거를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실력이 월등히 좋게 나오고 전망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큰 주식들도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돈이 외형적으로 사이즈가 원체 많아져가지고 이걸 다 개별 종목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던질 때 뭐 수백억씩 그냥 팔아치우고 또 살 때도 수백억씩. 그러니까 시장 상황, 그 흐름 이런 거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거죠. 그때그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팔기는 그렇죠. 팔기는 그렇고 사기도. 그래서 조금만 샀어요. 저도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만. 지금 사더라도 76,000원에서는 매도할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주더라도 만약에 5% 수익을 내주면 그냥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서 매도하는 게 좋지가 않나. 그러니까 고지식하게 갖고 계속해서 있지 말고. 플랫폼 규제로 이제 폭락한.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는 뭐 13만 원이면 괜찮을 줄 알았다가 12만 원이면 괜찮을 줄 알았다가 11만 원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샀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좀 불안한 거는 있죠. 그런데 그래도 11만 원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11만 원부터 올라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가면 여기 내려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치고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여기에서 사서 네. 한 돈 10,000원, 뭐 돈 10,000원은 더 올라갈 네.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여건이 좋아지면 네. 이제 일단은 또 비중을 줄이고 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산 거에 한 50%는 팔고 네. 뭐 또 이렇게 받다가 그러니까는 뭐 작년처럼 네. 이게 달려가는 장이다, 막 날아가는 장이다 그러면 줄일 필요가 없죠. 네. 계속 이렇게 갖고 하면 좋은데 시장이나 주변 환경은 주식 시장 환경은 뭐 계속해서 변화가 있고 바뀌니까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아니 뭐 우량주 사가지고 묻어두면 다 돈 되면 그건 실력이 아니죠. 실력이. 그렇죠? 그것처럼 돈 벌기가 쉬우면 뭐 세상 사람들 괜히 힘들어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네. 리포터 나오는 대로 어떤 회사가 전망이 좋고 우량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가지고서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면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뭐 다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필요한 거고 네.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개별 주든 대형 주든 할 것 없이.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래도 원체 실력이 있는 기업들이니까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경제 환경도 네. 조금 안정화되고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웬만큼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카카오를 가지신 모든 주주분들을 대표해서 또 주주인 제가 모든 분들이 궁금한 걸 여쭤보면 좋은 고점 카카오 일생에 다시 갈 수는 있나요? 173,000원 저 좋은 모르죠. 또 그러다가 네. 또 천지 개벽을 해가지고서 네. 뭐 내년부터 달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4,000포인트가 갈 수가 있고 그러면 뭐 네. 모르죠.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네. 웬만큼 회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번에 규제로 인한 네. 규제가 또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네. 너무 뭐 잡다하게 카카오가 국민주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공익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미용실에 그 수수료까지도 따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좀 무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사주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네. 국민들 덕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혁신 기업이고 성장하는 기업이니까는 앞으로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기업들이라 네.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또 다시 이렇게 턴해서 국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네.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무리더라도 내년에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님도 좀 카카오는 조금씩 사들고 계시고 많이 떨어지죠. 네이버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그렇죠. 네, 네이버도 비슷하죠. 뭐 37만 원인데 뭐 그러니까 또 기업이 네. 그 위기일 때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그때 그 카카오보다 덜 떨어진 거죠. 떨어졌네요. 네, 그때 근데 이거는 덜 피해를 본 거니까는. 네.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카카오페이하고 그게 상장이 네. 이제 미뤄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진 거고 네. 이 정도면 또 많이 떨어진 거니까는. 네이버는 왠지 안 사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요, 그것도 조금 샀어요. 아 네이버도요? 네, 네이버도 조금 사고 골고루 사죠, 골고루. 네이버, 카카오, SK, 이테크, 네. 뭐 이제 삼성전자 네. 뭐 이런 거였는데. 아직은 이제 조금씩 사고 본격적으로 살 건 아니고 뭐 이제 그러니까는 저도 그 미국 주가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 경험상 제가 전망하기에는 급상승은 없다. 언제까지요? 내년 2월 달까지. 내년 왜 2월인가요? 다 그게 또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내년 3월부터 뭔 일이 있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또 떨어지고 그럴 일이 있으면 네. 그때 또 매수하고 이제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갖고 가지를 말고 롤링으로 유연한 사고. 네. 이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한 사고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네. 시장의 유연성. 시장을
우리가 완전히 100%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유연함이 상당히 사고의 유연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계좌 관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뭐 11월 달 돼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한번 뵈면서 또 이제 주가 얘기를 또 드려야죠. NC소프트 같은 경우 굉장히 급락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투자 심리가 완전히 망가진 건데. 투자 심리가 망가지면서 우리가 그래프가 아주 나쁜 게 이거예요. 이게 위에서 눌러주면서 쭉 타고 내려오잖아요. 여기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있는데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기술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모아지면서 횡보를 해야 돼요. 횡보.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역배열 속에 정배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턴.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게 짧다 그런 얘기예요. 더 쉬운 거를 가르쳐드리면 뭘 가르쳐드려야 되나. 자, 이렇게 떨어졌죠? 요만큼 떨어졌죠? 그러면 요 떨어진 것만큼 옆으로 컴퍼스를 돌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 모양이 되게 그 정도로 횡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옆으로 횡보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그래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1.2개월 정도 더 지나야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것도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박을 터뜨릴 뭐 새로운 게임을 진짜 많이 떨어졌죠. 이거. 이거 100만 원이 넘던 주식이 100만 원 갔던 게 그래 56만 원이니까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 정도면 이제 저도 괜찮은 가격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어쨌든 게임은 하고 지난번 게임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 또 주가가 여기까지 오도록 얼마나 많이 그 노력을 했고 그 이제 그 기본 바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이것도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NC소프트 같은 회사를 뭐 다른 회사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낙폭 가대주를 살 때 펀더멘털 보고 할 때 주가 반등을 하는 거를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언제 반등할 일단은 건지. 이제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떨어진 원인이 없어져야죠. 다시 말해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일단은 여기에서도 이제 그래프 자체가 되게 나빴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발표된 그 게임이 시원찮은 반응을 보이니까 여기서 급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원래는 이처럼 거래량이 더 줄어야 돼요. 더. 거래량이 더 줄고 이제 그 실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좀 들어온다든가 그런 요인들이 좀 있어야죠. 일단. 그러고서 이 충격에서 아직까지는 헤어나지 못한 거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후속 매수가 거래가 늘면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으로 거래가 줄면서 있잖아요. 조금 오름세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 그래프를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후속 매수세가 없이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이제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대량 음봉이죠. 거래량이 대폭 떨어지면서 대량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적이 좋은 기업, 나쁜 기업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쁜 종목들, 다시 말해서 엉터리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패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래프만 봐도 나와요. 이렇게 보면 지속적으로 노출된 건 없는데 계속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 기업이 나쁘다. 그 사람들이 미리 파는 거죠. 그게 밖으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계속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횡보를 해야지 돼요. 횡보. 이 하락이 멈추고 횡보를 했다가 시장 분위기하고 맞춰서 그러면 횡보를 쭉 하다 보면 이제 턴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게 이제 어떤 그 기업의 그 악재가 끝나고 다시 이제 시장에서 곽강을 받는 시기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고로 해야 될 게 네. 이게 작년에 올라왔을 때 비대면 혜택을 본 거예요. 코로나로 그렇죠. 인해 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대면주가 더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그렇죠. 지금 가입보 놀란 거는 코로나 때 폭락한 가격대랑 지금 별반 그렇죠.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이 코로나 때는 이제 비대면 혜택을 본 거 아니에요? 네네. 앉아서 게임이나 하자. 네. 그랬다 보니까는 이제 좋아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비대면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죠. 인터넷. 그래서 이제 뭐 BBIG인데 요번에 우리가 바이오 주식들 떨어지는 것도 그 맥락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지난번처럼 올라갈 때 그 혜택은 좀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봤을 때 원래 이 계절주 성향이 있었잖아요. 게임주가. 그래서 학생들 그 겨울방학이 시작이 된다든가 또는 그럴 때 이제 게임주가 올라가고 그 전에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코로나로 인한 혜택을 받았던 게 또 요번에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그것도 투자의 염두를 두시고서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그거를 좀 참고로 하시라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으네요.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해 주셔서 최근에 이제 먹는 코로나 그 치료제가 출시됐지 않습니까? 그 기사가 나온 게 머크는 코로나에 대해 먹는 알약을 통한 항바이러스 치료가 경증, 중증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발표한 날 주가가 8.37%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출시된 거는 앞으로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좀 더 괜찮아지긴 할 텐데. 그렇죠. 증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드 코로나 지금 말이 나오면서 벌써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행주들, 그러니까 롯데관광이라든가 뭐 카지노, 숙박주.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폭락했는데도 호텔 신라 같은 경우 3,000원 정도 올라갔죠. 그렇지만 아직도 싸죠. 10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지금 88,000원 정도 하죠. 그렇죠? 제가 안 봐도 다 알아요. 88,400원. 잘 알죠. 역시 슈퍼게임. 그러니까는 이 주식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아무튼 항공주들도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증칼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올라갔어도 이제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미국에 일단은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꽤 올라갔죠. 미국에서 보니까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나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뭐 월트 디즈니, 에어비앤비 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관련주들. 맞아요. 근데 그것도 더 올라가야지 되죠, 원래. 저기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0만 원 넘었었거든요. 요즘에 뭐 이제 지난번에 2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6만 원 하고 있는데. 26만 3,500원. 어떻게 가격을 다 아세요? 지금 종목 한두 개가 아닌데.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야, 맨날 보시는 그러니까 아니 스쳐만 가도 다 기억이 나. 그러니까 제가 똑똑하신가 봐요. 아니요, 주식에 관해서만. 주식에. 제가 다른 거는 뭐 요즘에 젊으신 분들 아유 김 작가님만 해도 얼마나 샤프하고 그래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인데 저는 이런 것도 지금도 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좀 올랐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 이제 그런 치료제 나온 걸로 해서 어쨌든 다 주식들이 좀 올랐잖아요. 이게 과연 다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건지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원래 코로나 전에 30불 했었어요. 30불. 그런데 지금 요번에 20불까지 20불 밑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지난번에 그 이제 우리가 저거 나왔을 때 있잖아요. 백신 나왔을 때 26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22불 뭐 21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아직 올라갈 길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쪽에 작년에 수혜를 많이 받던 쪽이 완전히 어쨌든 지금 그 위드 코로나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네. 백신 관련 기업들에서는 지금 발표하는 게 네. 내년에는 어쨌든 그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그 신종플루 나왔을 때 그 타미블루로 인해 가지고서 네. 어쨌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머크가 그게 지금은 이제 당장 가격이 비싸 가지고 네. 뭐 그게 대중화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네. 거기에서 뭐 복제약도 허용을 하기로 그 회사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머크사에서. 네. 그러고서 지금 말 나오는 게 어쨌든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적재산권을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데도 돈을 많이 벌었을 테니까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엄청 벌었죠, 뭐. 네. 그래서 코로나는 어쨌든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네.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정상화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비대면 쪽은 주식이 정상화되겠죠. 이거 신세계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전에 30만 원 했던 거예요. 네. 40만 원 근처까지 갔었던 주식이거든요. 네. 우리 주봉을 보면. 그렇죠? 네. 33만 원. 그러면 여기 40만 원 넘었잖아요. 그런 시절도 네, 그런 시절. 그러니까는 지금 월봉을 보면 여기니까 되게 싸죠. 네. 최소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전체를 뭐 지금 뭐 코스피하고 이렇게 맞춰서 네. 뭐 온갖 악재가 돼서 2,900 뭐 초반까지 왔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뭐 좀 회복이 돼서 3,200에서 한 3,4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테이퍼링이 본격화되고 어쩌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이 본격화된다는 경우는 경기가 정상화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런 주식들은 지금 오늘 뭐 조금 올랐다고 해도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반면 백신주들이 약세 보였는데 예를 들면 모더나는 11.38% 급락, 화이자는 0.19%, 그다음에 바이오엔텍 6.67%. 아무래도 백신주들은 치료제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급락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리고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더나 같은 경우 우리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70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400불 넘게 오르고서 모더나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네. 이후 또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만 해도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단키트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고 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올린 데다가 그러니까 떨어질만 하죠. 그러고서 또 지난주 이제 국내 주식 그 치료제 관련해서는 나쁜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부강약품이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 여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강약품 같은 그래도 중견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역시 저게 힘든 거구나 하다 보니까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그게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죠. 네네. 과연 저 기업들이 해낼 수 있을까? 뭐 셀트리온 같은 데서는 뭐 의미 있는 그 치료제가 나왔긴 나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코로나 관련 이제 백신 또 치료제 관련 주식들 또 특히 이제 그 한국 BNC라고 아시죠? 네. 그 경우는 경구용 그게 경구용이죠. 경구용 치료제 해가지고서 주가가 그 연초에 4,000원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15배 올라온 거. 그 7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요즘에 급락하고 있죠. 지금 3만 원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영향이 좀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갖고 높은 가격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신문 기사 보니까 그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연구원님이 10월 말에서 11월 초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유통, 의류, 엔터, 레저 등 내외수 서비스 관련 분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유통, 의류, 엔터, 레저 중 이 중에서는 좀 더 어디가 좀 더 관심 가세요? 엔터주가 그것도 영향이 있었고 네. 저기 중국에서 지난번에 또 좀 이렇게 규제 비슷하게 네. 말이 있었잖아요. 네. 뭐 음반을 뭐 한 장밖에 못 구매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그 타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SM이 오늘 급등을 했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SM 같은 경우는 원래 네이버 카카오에서 인수 얘기도 있었던 종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도 그렇고 뭐 화장품주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엔터주들도 그래도 하이브도 오늘 조금 올랐고 맞아요. YG도 네, 오늘 엔터주들이 조금 좋죠. 네.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경기가 정상화되면은 조금 그리고 뭐 일본 같은 데도 지금 그 위드 코로나가 네. 시행되고 유럽 같은 경우 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지만은 그 네. 손흥민 축구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거기 그 관객들은 마스크도 안 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는 그 코로나 이전 시대예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는 그냥 걸리나 마나 뭐 네. 죽지만 않을 정도만 되고 요번에 또 그 나온 거 보면은 이 2차 접종까지 한 경우는 독감보다 치사율이 한 2배 정도 높고 네. 그런 발표가 나오니까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야지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큼 네. 정도 발생해서 중증 환자만 없으면 그러니까 2차 접종을 끝낸 경우는 중증 환자 발생률이 낮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네. 조심은 해야지 되는데 네. 그냥 우리가 독감처럼 네. 그냥 끼고서 조심해서 살자 그렇죠. 그런 얘기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확실히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방향으로 가면 네. 장기적으로 저런 주식들이 그 대면 관련 네. 주식들이 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요번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러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백신 그때 이제 접종하고서 급등했었다가 네. 급락하면서 또 손실 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투자 방법 중에 좋은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상승 흐름 속에 은행주를 담는 게 어떤지 좀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양 연구원님이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난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전통 경기민간 업종보다 콘텐츠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의 가격 부담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은 업종, 그중 고배당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참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네. 워렌 버핏처럼 돈이 많으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놓고 저것도 사놓고 그러면 다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돈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가 그 장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도 있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고배당주. 네. 그 저도 배당 투자를 하는데 저는 배당 투자를 하는데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통적으로 이제 금융주나 과거에는 이제 보험업종주가 급등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또 한 20년도 훨씬 전에. 네. 그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네. 그 특히 보험주가 자산가치, 자산주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게 또 한 번 급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말씀 지금 하신 것처럼 은행 금융주들이 뭐 고배당하고 그러니까는 네. 이제 그거는 자기가 그쪽 투자하고 맞는 분들은 그거를 할 필요는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에서 유행하는 쪽, 그쪽 투자를 하고 다음에 올라갈 것들도 항상 그쪽을 위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월 달 되면 그 배당 나기 되잖아요. 배당을 받고도 주가가 회복될 주식을 사는 거지 네. 배당을 목표로 해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배당 받고서 1년 내내 뭐 이제 요번에 뭐 분기 배당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지만은 배당 받고서 거의 그 다음에 배당 받을 때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본인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 돈이 배당을 받고 주가도 올라가면, 그래서 저는 배당주 투자를 하되 항상 12월 달에 해요. 12월 달. 미리 사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내년 장에 대한 예상을 하고서 네. 이게 배당락이 되더라도 주가가 회복될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네. 그때 이슈가 있으면서 배당도 적당하게 하는 종목 위주로 배당주 투자를 하거든요. 미리 하지. 그게 어딘가요? 네? 그게 어딘가요? 그래서 그거를 네?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조사에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조사를 들어가서. 조사 끝내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삼성전자는 네. 반드시 사는데 네.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특별 배당까지 해가지고서 그 배당금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때에 대해서 이슈가 있고 네. 그 다음 해에 최소한 배당락으로 인해서 손해는 안 볼 주식들, 그 주식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ATM기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 있거든요. 네? 그 회사에 배당 많이 해요. 제가 팁으로 하나 가르쳐 드리면 바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 쪽은 그 주가도 싼데 배당도 네.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몇몇 회사들이 있어요. 그 배당 네. 많이 하고 회복이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가 있죠? 주식시장은 항상 어떤 걸 좋아한다고요? 새롭고 신선한 거. 그래서 항상 새롭고 신선한 거. 네. 네. 그래서 배당이 덜하더라도.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돈 벌기 위해서요. 언제요? 다음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투자하는 종목도 다음에 올라갈 주식.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질 때 사더라도 네. 다음에 장이 좋아지면 어떤 주식이 제일 빨리 올라갈까. 네. 그 생각을 하고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게 그냥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배당 투자만 하시는 분은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맞게. 투자의 목적에 맞게. 그래서 네. 그거를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투자는 잘 안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들이 이제 발표되잖아요. 예.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많이 판 종목을 따라 매매해도 괜찮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이노베이션, KB금융, 하나솔루션, 신한지주, LG화, SK텔레콤, 대한항공, SKII 테크놀로지, LG생활건강, 한화금융지주고요.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자동차, NC소프트,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 LG전자, 현대모비스인데 이런 걸 자료를 보고 우리가 좀 외국인들은 뭔가 더 우리 개인 투자로 돈을 잘 버는 것 같으니까 따라 사고 또 따라 파는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괜찮죠. 네. 그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외국인이 사도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저도 추적을 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선호도예요, 그게. 중장기 투자하는데 선호도가. 제가 수익을 많이 냈던 섹터나 파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네.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처음 수상한 게 14년 전. 2014년. 네. 2007년. 2007년이니까 14년 전. 14년 전. 그런데 시장은 무진장 많이 달라지고 종목도 무진장 달라지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 실력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식을 보는 인사이트는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쪽은 제가 좋아하는 섹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저는 항상 이기다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쪽에 투자를 위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주식 전반적인 그 주식에 대한 상식이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까먹지는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 주식을 오랫동안 관찰을 했거든요. 네. 그 한 종목, 두 종목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금융주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주식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오래 관찰하니까 저 가격에 사서는 한 번도 손해를 안 본다. 네. 그러면 그분은 그 주식을 그 가격 오면 항상 사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거기에서 뭐 많이도 아니고 5%, 10%만 수익이 나면 항상 파는 거예요. 네. 1년에 계속 그렇게 하니까는 절대로 까먹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종목에 관해서는 그분이 세상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목을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꼭 그 투자를 할 때 그것도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주식이 보여줬던 그 주식에 보여줬다는 것은 그 기업이 그만큼 신뢰를 갖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금융주 자체가 그렇게 뭐 옛날처럼 뭐 망하고 부실하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당받고 그 금융주들도 그 범위 내에서 잘 움직이는 거 그거를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금융주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세 개나 있네요. 그래서 KB금융 가지고 딱 집어서 그것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아시는 분 중에서도. 그래서 그거 속이 편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그게 뭐 배당 잘 주고 뭐 그러니까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러면 그 오랜 기간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거에서 돈 까먹고 저거에서 돈 까먹고 그러면 그 돈이 남아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만들으라는 얘기죠. 정리하는 질문으로 그럼 올해 이제 마지막 4분기 유망 섹터 좀 어디라고 이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까요? 유망 섹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유망한 거는 저는 전기차 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쪽이라 그리고 지금 거의 그 메이저 자동차 기업들이 2030년대 가지고서는 내연기관차를 거의 안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전기차 관련해서 스몰캡도 그렇고 아무튼 섹터는 그게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점일 때 이제 그쪽에 많이 살려고 그런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럼 혹시 유망 종목도 좀 힌트를 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SK 아까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나왔잖아요. 그 외국인이 산 거. SK IK 같은 게 저는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은 기업 분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SK 아이테크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는 또 그거는 또 그쪽만 하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혹시 마지막 4분기에 좀 안 좋은 섹터? 아까 이제 금융주는 이제 대표님이 안 보는 섹터로 가셨고 안 좋은 건 아닌 거죠?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안 좋은 거는 좀 어디일까요? 안 좋은 거는 벌써 반영이 다 돼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 다 먹지 않나 그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기간에 따라서 달라져 있지.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 기아차도 오늘 조금 샀거든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77,000원 정도 되면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버팅기죠. 뭐 그 옛날에 아니고 올 봄에 애플카 얘기 나왔을 때 10만 원 찍다가 그게 이제 무산됐다 그래서 6만 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10만 원 찍었죠. 이게 주봉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떨어졌을 때가 여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6만 원. 6만 원 후반. 6만 원 후반은 안 왔네요. 7만 5천 원대까지 왔네. 7만 5천 원, 7만 6천 원.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거의 바닥이면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 정도. 그때 이제 실적도 괜찮고 그러니까는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 76,300원까지 떨어져서 77,800원. 그래서 오늘 산 거는 조금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재가 다 반영이 돼서 그런데 이제 다음에 어느 쪽에 빨리 올라가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리스크가 있는 가격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거기에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돈을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기가 저게 좋게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뭐 꿈에서 나타날 수도 있죠. 어떤 주식이 눈에 탁 띄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살 때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 주식으로 계좌를 다 메꾸면 안 되고
한 50%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때 상황에 또 메타버스처럼 뭐 네. 새로운 분야가 확 나와가지고서 네. 이게 뭐 그 주식들이 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럴 때 이제 쓸 돈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대표님 주식시장이 지금 정확하게 몇 년 계셨죠? 처음 시작한 거부터 하면 네. 35년. 35년. 야. 본격적으로 한 건요? 전업 투자로 딱 본격적으로. 21년은 됐네요. 21년. 21년. 시작은 35년. 내 인생 전부를 건 건 21년. 살아남으셨잖아요. 그 당시 시작하실 때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안 많지 않나요? 주변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지 않죠. 주식 투자가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어렵죠. 되게 어렵고 아주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처음 직장 생활 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을 너무 쉽게 버는 거예요, 이게. 아, 주식이?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서, 야, 이 주식이라는 거 있는데, 야, 이거 돈 버는 게 장난이 아니다고, 너 다 해라고.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다. 네. 그러니까 진짜 바보같이 했죠. 그러고서 다른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한 6개월 하고서 나중에 해보니까는 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는 모르고 했는데도 요즘하고 마찬가지죠. 요번에도 작년에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역시 주식은 이게 어려운 거구나 싶어서 지금 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해서 한때 돈을 벌기는 벌 수는 있는데 한때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직업화 해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대표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으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저도 항상 감사하거든요. 진짜 다행이다 하고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2가지를 평생 한다고. 아, 뭔가요? 그게 이제 하나가 항상 반성하는 거. 항상 반성하는 거.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해도 반성을 하고 수익이 많이 난 달도 반성을 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 이제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손해가 크게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반성하고 그리고 수익이 나고서 한 번씩 얻어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반성하면서 겸손해 하려고 그래요. 조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 항상 공부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뭐 비대면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고 그러지만은 보통 1년에 한 두 달 정도는 주식을 아예 안 하거든요. 거의 해외에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공부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장이 어떻고 세계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 요즘엔 리포터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다 정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공부하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그 주식 공부하는 거는 게을리 하질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이제 간혹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기본부터 하는 거예요. 기본부터. 그러니까 뭐 차트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유망 섹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미국의 경제 정책 또는 이제 미국 FED의 이제 금리 방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확장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거 뭐 이런 거 해서 뭐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뭐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저녁도 제가 그 공부하려고 그러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그 2가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그 반성하는 거 하나 하고 이 공부하는 거 하나 하고 그거 덕분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뭐 어려운 장에서는 돈을 좀 잃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쉬어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쉬어가야 돼.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업 투자하고서 그 아주 이상한 말을 한번 들었거든요. 축구 선수가 비 온다고 공을 안 차냐고. 다시 말해서 장이 안 좋다고 전업 투자자가 주식을 안 하면 되냐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많이 까먹어. 그러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 차례 수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쉬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개인 투자가들, 특히 네. 전업 투자가라고 하더라도 네. 항상 투자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장이 안 좋은 게 많이 눈에 보이는데 어떤 종목 사야 되냐고 이제 물어볼 때가 제일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거를 사지 마라 그럴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장이 안 좋다고 느껴지면 네. 쉬어가고 쉴 줄 알아야 돼요. 쉴 줄. 가끔. 그래서 장이 안 좋은데 뭐 경기 방어주를 아니 다 같이 떨어지지 뭐 경기 방어주가 안 떨어져요.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너무 원래 이제 통신주 뭐 인프라가 깔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말하기 좋아서 경기 방어주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거지. 경기 방어주가 어디 있어요? 경기 방어주가 주식은 무조건 경기가 나쁠 때 수혜를 받는 회사가 있겠죠. 그럼 그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경기 방어주가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자기가 불리할 때, 자기가 불리한 장이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가 올 때 서퍼가 기회를 잘 봐야지 그게 즐기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자기하고 그 안 맞는 장인데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그냥 투자를 하면은 그냥 그 갖다 이 주식 시장에다가 돈을 자기 돈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쉬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이고 애매할 때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OX 게임이잖아요.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투자한 기업 주가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꼭 해야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내가 뭐 무슨 주식시장에 충성할 일이 있어요. 그냥 자기 돈 벌기 힘든 상황인데도 꼭 어떤 의무감 가지고서 주식으로 채워 놓아야지만 뭐 나라에서 표창장을 주나 뭐 그것도 아닌데 그죠? 그걸 꼭 해야 되는 그 의무감 그런 거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시장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자기 고민이 철저한 자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 상황 얘기해 주시 그런데 작년에 대형주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좀 중소형주였고 남은 4분기는 어느 게 좀 더 괜찮을까요? 중소형주죠. 개별주죠. 그게 제가 올해 내내 얘기했을 거예요. 지난해 같은 그거는 10년 꼴에 한 번 있던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2007년도에 대세 상승기라고 한 번 있었다 그랬죠. 2008년도 금융위기로 해서 폭락을 했죠. 그리고 2009년도부터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2000포인트 갈 때까지가 대세 상승기였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지금과 같은 장이에요. 지금과 같은 장.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중요한 게 마인드 자체를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지 그 전업 투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포트 나온 거 어떤 아무 대형주나 전망이 좋다고 해서 사서 수익이 난다.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쉬우면 다 주식 투자하죠. 그래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는 장에 대한 고민, 자기 위치에 대한 고민, 자기 자금에 대한 고민, 자기 처한 환경에 대한 고민,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뭔가. 그래서 그거를 그 부족한 거를 메꿀 수 있는 그 열이나 열정이나 그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살아남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슈퍼개미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슈퍼개미를 얘기해 주실 건데 이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주식시장이 어쨌든 작년부터 지금까지 좀 핫하다 보니까 이 주식 교육이라든가 리딩방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맞죠. 또 이 슈퍼개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참 검증하기가 그거 어렵죠. 어려워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뭐 지분 공시라든가 아니면 실전 투자대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상을 받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그 사람의 실력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가까이 듣는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검증할 방법이 없죠. 사실 개인 투자는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자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요즘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똑똑해요. 그래서 좀 자꾸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 코로나 전에는 제 계좌를 오픈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제 책에다가도 제 계좌를 오픈을 해서 그 첫 책에는 그게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뭐 너무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한때 돈을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게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제가 그 예전에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이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자기가 주식 관련 책은 100권도 넘게 읽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다가도 1권, 2권에다 다 써놓은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골프장에 연습장에 가면 타이거 우즈 그 스윙 폼이 이렇게 딱 있어요. 아니 그거대로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골프를 잘 쳐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100권을 읽든 1000권을 읽든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거기에서 자기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자기가 수익 나는 모형을 갖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때 사서 이렇게 팔았더니 수익이 나더라 하는 그 수익 모형이 없으면 장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14년 전에 실전 투자에 대해 처음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서 2등을 했거든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바뀌고 제가 이제 언제 자신감을 가졌냐면 미국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그때 그 폭락장에서도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겪은 게 뭐냐면 그 주식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는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식대로 하다 보니까는 장하고 관계없이 계속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수익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그 루틴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럴 때 사니까는 그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갖춰야 될 그 하나의 그 필살기라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의 필살기. 주식 투자를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수익이 날 수는 없죠. 지속적으로 그거로. 또 저 같은 경우는 전업 투자자니까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매달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매달 벌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손해보는 해가 달이 있고 수익이 나는 달이 있더라도 1년에 생활비 정도는 벌어야지 전업 투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21년을 하면서 한 번도 그 마이너스 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크게 못 벌었는데 그게 크게 못 벌었어도 1억은 그때는 뭐 옛날에 사이즈가 작았어도 그 정도는 벌었으니까는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기의 필살기. 그거를 하나 만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어렵죠. 어떻게 보면 올해 초에 이제 한 2,900 주고만 시작을 했는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근데 사실 원점으로 왔다 해도 우린 이미 위의 세상을 봤기 때문에 더 힘든 거일 텐데. 그러고서 위에서 많이 사셨기 때문에 지금 뭐 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서 한 번도 플러스가 난 거를 못 보고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연초 대비해서 10몇 % 빠졌다고 그러지만은 그 상실감이나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죠. 특히 또 어떻게 보면 그 양대 축이라고 하는 재테크에서 주식 말고 부동산 쪽에서는 더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뭐 물론 이제 부동산을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국민들 뭐 거의 대다수가 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참 이 안타깝고 그러는 게 영끌 투자 뭐 2030 세대 특히 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식해서라도 네. 또 코인해서라도 이제 돈을 벌겠다고 네. 많이 뛰어드신 분들이 있는데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네. 진짜 그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되게 이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 네. 이런 상황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좀 좋은지랑 그다음에 재테크 좋은 한마디만 주신다면. 여기에서 이 시장에서는 그 돈 버는 거 외에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실력을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그 공부들 좀 많이 하시고 네. 틈틈이 그리고 투자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작은 돈이더라도 진짜 좀 밤을 새워서라도 좀 공부하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은 여기 김 작가 TV 같은데 네. 좀 문의 좀 하시고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네. 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은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를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다 보면 네. 또 좋은 기회가 또 그쵸.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투자자 남석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